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늘 새벽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 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씨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도 시작되겠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은 오늘 부산 해운대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성장 전망 같은 다양한 경제 이슈가 논의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더 빈곤하게 했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일단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일자리를 잃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인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경제 관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정책라인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 사이에 입장차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결론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 간 엇박자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내다봤는데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수치와는 좀 다르다고요. 네, 우선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올해 1사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1.1%라고 말했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사분기 성장률은 1.0%로 지난 4월 발표된 잠정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월 하순 통계가 추가 반영되면서 낮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일 거란 전망도 엇갈렸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더 낮은 2.7%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정부의 경제 성장 전망은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의 한 축이었던 한국 GM 군산 공장이 22년 만에 어제 폐쇄됐습니다. 지난해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았었죠. 이제 GM 자동차 공장까지 군산에선 2년 사이에 2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오가던 공장 정문이 낯섭니다. 마지막 퇴근길, 한 손에는 땀이 밴 근무복이 들렸습니다. 청춘을 보냈던 이곳,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넵니다. 집에서 쉬다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잖아, 이제 내일부터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김 씨처럼 희망퇴직을 신청한 12,000명은 공장 폐쇄와 함께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600여 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6년 누비라를 첫 생산하며 한 해 2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군산 공장. 군산 지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쇄됐습니다. GM 군산 공장 인근 식당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식당은 한 집걸로 문을 닫았습니다. 곳곳에는 임대, 매매라고 적힌 쪽지만 나붙었습니다. 상점, 집 매물은 쌓이지만 찾는 이는 없습니다. 900세대 정도 그냥 같은데 현재 공시률은 한 60에서 한 70% 정도.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17,000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군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사업체들만 씁쓸한 허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청자 중소기업 민원들 막 빠져나가고 어디 갔었는데 저 어디 경상도로 간다고 하더만. 22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그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민지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를 두고서 청와대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증가에 효과가 있다, 90%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이기도 하죠. 네.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정말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네. 하는데요. 회의 후에는 이런 할 말을 다 해서 시원하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네.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어쨌든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이 정말 직격탄을 잃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또 식당 자리도 없어지고 또 주유소 자리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열성으로 지지해줬던 여러 층들 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방의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나오고 최저임금 인상 얘기할 때부터 아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는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보완책인 거죠.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좀 어떤 부작용을 막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100% 일자리가 준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전년 대비해서 급속도로 준 건 맞는 거고 전년과 올해 어떤 정책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이제 변한 게 최저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료 사회 또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보완책으로서 역시 제시했던 것도 역시 세금 투입이거든요.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금으로 결국 그 부분을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 아마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여당은 지금은 단기간에 조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간으로 좀 가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다 남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나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부터 홍장표 경제수석 같은 사람들은 학자입니다. 실물 경제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팀이 제일 처음에 꾸려졌을 때 가장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다 학자인데 실물 경제를 꾸려본 어떤 민간 전문가도 아니고 관료도 없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학자이기도 하지만 실물 경제 다뤄봤더니 관료입니다. 이 경제 이론이라는 거는 책상에서 그다음에 책에서 만들었던 이론이 100% 실물 경제에서 구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게 경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경제부총리의 실물 경제 다뤄본 저는 경제부총리 얘기도 사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학자 중심의 청와대 정책팀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이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저임금이 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과는 다르게 김동연 부총리는 이거 좀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달긴 달았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와 관련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받아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요, 일자리 축소와 관련한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때문에 줄었는지 통계도 없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경제부총리가 혹시 신의 영역에 있는 거냐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부총리가 통계가 없다는 거는 또 어떻게 이목희 위원장은 알까요? 뭐 이목희 위원장만 일자리 통계를 갖고 있고 경제부총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제 경제수장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실무 경제를 많이 운용해봤던 경제수장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로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나 이제 컨트롤 타워들이 제각기 각각 다른 모습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바깥으로 국민한테 전달될 때는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전달이 돼야지만 아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메시지가 터져 나오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지율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마지막 주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75%가 잘하고 있다로 이렇게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75%면 뭐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집권 1년이 지났는데도 7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못한다는 지지율은 1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아무래도 대북, 외교 문제, 북한 문제 여기에서 중점이 두고 있고요. 정말 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30% 가까운 29%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좀 뼈아픈 부분이죠. 지금은 아직 70대 후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어쨌든 현재까지 시점은 괜찮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 지나면 다음은 총선 대선인데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는 그 부분은 아마 저 경제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미국 역사를 좀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전쟁 승리했는데 재선 못한 사람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거든요. 그 당시 걸프전 승리해가지고 지지도가 9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못하고 정말 이 아칸소에서 올라온 당시를 보면 정말 워싱턴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 촌사람이죠. 그 클린턴 대통령의 스투피드 이츠 이코노미 한 방에 무너진 거거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에 그 걸프전에서 승리도 다 묻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도 좋고 그다음에 전 정부의 기조효과도 있고 대북 문제 잘 풀려서 고공 지지율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경제 문제가 안 풀리면 다음 총선 대선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본인의 기본인 이 공약의 틀을 계속 이제 밀고 나가기로 했으니 그것이 이제 3년 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건지 부정적 효과가 클 건지에 따라서 아마 운명이 좀 바뀌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선거 전략은 선거 구호에 잘 담겨 있죠. 김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죠?
일당 독재 국가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 경기로 이어지는 경인선을 돌며 수도권부터 바람몰이에 나섰고, 한국당은 서울역에서 충남, 부산을 잇는 경부선을 타고 텃밭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심판론에 한국당은 경제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척추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내 살림 좋아졌습니까? 내 자식 취직 잘 됐습니까? 민주당은 남북은 하나라는 의미와 1번 싹쓸이를 해달라는 평화철도 111 중앙유세단을 띄웠습니다. 우리의 비밀번호는 111입니다. 한국당은 보수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은 살아야 한다 유세단을 가동시켰고, 자유한국당은 전배를 할지도 모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는 홍준표 대표 부인까지 나섰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꼭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각각 대구와 광주를 찾아 영호남 쌍끌이 표심 잡기에 나서는 등 여야가 13일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6월이 다가왔으니까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누구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뉴스A 라이브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모두가 당선되지 않으면 노원구가, 서울시가 제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서울이 앞으로 천지개벽 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 제가 해내겠습니다. 6월에는 1등은 3번이다. 네. 먼저 박원순 후보부터 살펴보면 어제 찾아간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강남, 네. 서초, 송파, 중랑, 중구 이렇게 5군데를 갔는데요. 네. 여기가 모두 구청장이 한국당 출신 구청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장은 민주당 박원순 시장이지만 구청장이 다른 당 소속인 곳인 거죠. 그것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미네요.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죠. 지금 그 후보 유세를 돌면서 자신이 민주당 야전 사령탑이 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당 소속의 구청장들이 있는 지역이라도 모두 싹쓸이해서 모두 다 민주당을 선거 승리로 이끌자 이렇게 분위기를 좀 다잡고 있습니다. 예, 어제 얘기한 것만 봐도 구청장은 30번이나 언급했으니까요. 박원순 시장의 자신감이 좀 묻어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말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분은 따로 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박원순 또 시장을 또 정면으로 또 공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에게 협찬 인생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 이제 협찬이란 저 부분에 사실은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때 지금 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는 게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제 기업들의 어떤 협찬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이제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찬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거. 그게 협찬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홍준표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받아서 처음에 당선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냐. 그것도 협찬이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도 3선 도전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기대서 하는 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협찬을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제 이제 병역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병역이 이제 6개월 아마 단기 사병을 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협찬으로 6개월 만에 갔다 왔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인신공격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단기 사병 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을 거예요. 병역 비료도 아니고 6개월 갔다 온 걸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그 단어를 협찬이라는 단어를 야당 쪽에 항상 많이 썼던 건데 이번에도 홍준표 대표가 들고 나온 거죠. 그렇군요. 네, 앞서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없어서 어딜 갔을까 생각하셨죠? 바로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요. 너무 의혹이 넘쳐서일까요?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 대한민국이 못쓸 나라라고 이제 자살을 부추기고 죽은 자들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고 산 자들은 욕되다고 하는 이 더러운 역사를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조금 과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많은 학생들의 죽음이 있었던 그 참사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정말 그 시장 후보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는데요. 네. 사실은 그 뭐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혐오 발언이 아니라는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아니고 뭐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세월호나 어떤 그런 죽음의 구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좀 시장 후보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광화문 그 광장에 아직도 이제 세월호 천막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거해야 된다는 또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는 있을지언정 구판이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라는 네. 비판을 각 당들에서 일단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 선거 유세를 치르면 본인들 지금 좀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이 점퍼를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텐데 안 입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자, 화면에서 보이시죠?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당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뭐 색깔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혼자 저렇게 안 입고 있어요. 글쎄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저 비슷한 전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제 기억에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당시 후보가 그랬죠. 박원순 예. 시장이 재선 도전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었을 겁니다. 파란색인데 저 당 점퍼나 이런 거보다도 와이셔츠에다가 운동화시고 배낭 메고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 가급적 당색을 빼고 혼자 이제 뛰는 이런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 판단으로는 당세보다는 내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당선하게 좋다라고 아마 전략적 예.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로 성공한 거고.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도 그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바른미래당과 당세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 지지도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당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을 가동하면 얻을 수 있는 표가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바른미래당은 잠깐만요. 그러면 이쯤에서 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저희 당 지지율이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당 지지율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53%, 네. 한국당이 11%, 바른미래당이 5%네요. 그렇죠. 예. 그 한국당도 자유한국당도 11%는 굉장히 낮은 당 지지도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뿌리 깊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른미래당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안철수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라기보다 안철수 개인의 브랜드로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것이 예. 반영된 것인지 네. 모르겠으나 어쨌든 당 점퍼를 입지 않고 혼자 어떤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선거 전략을 어느 정도는 짐작은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옷을 보면 거기에도 다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살펴보니까 자유한국당 수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네. 저는 당연히 빨간 점퍼를 입을 줄 알았는데 보통 하얀 점퍼를 많이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뭐 자유한국당 네. 색깔이라고 하면 빨간색인데 네. 보면은 지금 뭐 유세 장면을 보면 흰색 점퍼에 이름 써 있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수도권 사실은 그 뭐 공략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유한국당 색깔이 강하기보다는 좀 깨끗해 보이고 하는 뭐 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영남권으로 내려가면 뭐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가면 빨간색 점퍼도 많이 네.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도 지금 빨간색을 입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각 당의 생각, 또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 어디는 또 당대표를 굉장히 오라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또 이런 후보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제 부산에 내려가 보면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서병수 이제 부산시장 예비 이제 후보죠. 과거 이제 현재 그 부산시장이기도 하면서요. 뭐 과거에 뭐 친박 의원이긴 했었습니다만 홍준표 유세 현장에 안 나타난 거예요? 머쓱했다고 그러세요? 원래 전통적으로 서병수 시장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친박과 친박의 비박 이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 홍준표 지사가 경남지사 할 때 부산시하고 경남 사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PK에 누가 더 맹주지 뭐 이런 약간의 자존심 싸움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아마 낙동강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가지고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하고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가 한번 세게 부딪힌 적도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사실은 좀 악연이 있다라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인기가 아주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 입장에서도 아니 어차피 내가 정치 신인이 아니고 기존의 재선 시장인데 굳이 당대표 방문 없이도 그냥 선거를 치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죠. 예. 자, 부산시장도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네요. 6번까지 지금 쭉 나와 6번 아래도 있네요. 예. 하여튼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 결과에 누가 알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선거운동 첫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날 대구에서는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회원이 그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뭔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걸 아는데 지금 바로 저 장면이죠. 예, 권영진 후보가 이제 유세차, 예, 저기서 예, 저 여성분하고 부딪혔는데 뒤로 그냥 넘어졌어요. 네, 꼬리뼈가 다쳤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저 권영진 그 후보를 밀치는 분은 장애 알을 둔 부모 후보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지원하는 뭐 내용을 담은 협약에 서명을 해라, 그거를 공약에 집어넣어라 이런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예.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항의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뭐 가해 여성이 좀 밀치니까 뒤로 확 넘어지는 예. 모습을 보셨는데 저렇게 넘어지면서 꼬리뼈 부분을 다쳤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서 오히려 서는 건 괜찮은데 앉아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 일정도 좀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 단체에서 지원을 부탁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갈등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권 후보가 먼저 이렇게 좀 보다듬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뭐 드는데. 그런 측면도 뭐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선거 유세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유세 장소에서 본인 대로 항의하는 사람과 붙잡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제 저 장면이 출정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출정식하고 다른 이제 당선이 이제 옮기는 아마 과정이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그 어떤 컴플레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들과는 남아있는 이제 수행이라든지 캠프에서 차원에서 대응하기 마련이거든요. 후보는 사실은 공직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영진 시장이 이동하려고 했는데 뭐 양측 다 사실 불행한 겁니다. 보면 화면을 보시면 그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원희룡 저 후보라든지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테러했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밀쳤을 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도요. 그러니까 뭐 테러를 하려고 의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밀쳐서 넘어진 거고. 권영진 시장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은 하루가 급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넘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꼬리뼈 쪽에 좀 다쳐서 일단 유세를 중단하게 됐으니 양측 다 사실 손해가 막심한 거죠. 예. 밀친 장애인 단체 학부모도 그렇고 넘어진 권영진 후보도 그렇고요. 예, 권영진 후보가 이렇게 이제 부상을 당해서 상대방 후보는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과거 민주당으로 3번, 무소속으로 1번 선거에 나가다 낙선을 했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다른 당 소식도 전해드렸으니까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민주평의당은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호남 쪽 유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그래도 이 작은 당이 살아야지만 전체 정치가 바로 선다 이러면서 새로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일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으로 와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거라면서 현재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비핵화 의지와 또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회담을 취소하자,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던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회담이 잘 끝났나 보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부터 2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비롯해서 판문점 또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회담 결과를 전체적으로 아우른 평가로 해석됩니다. 다만 세계의 흐름을 바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핵심 의제 측면에서 김정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회담의 유력한 후보지가 점쳐지고 있다는데 어딘가요? 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센토사 섬이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 측 실무단이 이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 묵고 있는데요. 그 북측 의전을 살펴보고 있는 김창선 부장이 이틀 연속 이 호텔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김창선 부장이 이 호텔 안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호텔을 둘러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회담 장소나 아니면 숙소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센토사 섬은 본섬과 연결된 통로가 다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다리 하나만 통제할 경우 경호나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섬 전체를 회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산책하는 모습 등을 연출하기도 용이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10시에 판문점에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무산됐다가 16일 만에 남북이 마주 앉았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곽정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 기자, 오늘 일단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까? 네, 조금 전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체 회의는 약 55분 진행되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나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4.27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의 회담 취소 이후 16일 만에 지금 다시 만난 건데 북한이 주장하는 엄중 사태가 해결됐냐는 질문에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약간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걸 무례한 질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면서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왔으니 아주 잘 될 거라면서 회담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리선권 위원장은 북남 관계가 지금 빛의 속도로 전무후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동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이제 제안하려고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예정된 8.15 이산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그리고 체육회담과 군사회담 등 후속 회담 일정도 계속해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 모두 국토교통부와 철도성, 또 문체부 관계자와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인사가 참석한 만큼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 또 아시안게임 공동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남북관계, 북미 문제,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곧 워싱턴을 올 것이다.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I just want to tell you we're doing very well with North Korea. Our Secretary of State has had very good meetings. He's meeting again today. I believe they'll be coming down to Washington on Friday. A letter is going to be delivered to me from Kim Jong-un. So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s in the letter, but it's very important to them. So they'll be probably coming down
to Washington, D.C. on Friday for the delivery of a letter. I look forward to that. 자,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온다. 친서 내용이 뭐로 전망되십니까? 알 수는 없죠. 예. 되게 이제 친서는 잘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만 할 뿐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근데 아마도 이제 덕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위에 나온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게 오갔거든요. 현재까지는. 따라서 이번에 친서 내용도 상당히 부드럽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앞에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조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열리게 돼서 그걸 잘 이끌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 나도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덕담 수준의 내용이 아닐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뭐 비핵화 방안이라든가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내용까지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덕담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이제 150분 정도, 한 2시간 반 정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뭐 자세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폼페이오 장관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김정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정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합의하지 못한 그 뭔가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마지막 그 부분을 포함시킬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됐고 그러나 그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근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 이것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건데 그것은 아마 비핵화의 범위와 비핵화의 속도,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이런 것이 지금 조금 민감한 부분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마 중간선거 11월 6일 정도로 예상되는 그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조금이라도 뭐 핵을 오던가 뭔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길 바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그게 뭐 20발인지 60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과 그걸 운반하는 미사일.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도 이번에 그 의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핵폭탄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것을 이제 미사일에다 장착해서 상대방 국가에 날려보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미사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미사일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최소한 중간선거 이전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출을 해와야 된다. 일부 내지는 전부를 5개월 내에 다 파기를 하든지 해외로 보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노동신문에서 러시아의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노동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를 좀 볼까요? 단계적 비핵화, 뭐 그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해 왔던 것이지만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건데요.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좀 해달라는 거죠. 그동안 했던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건. 뭐 북한이 요구하는 건 똑같죠.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식이고 이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 완전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다만 비핵화 과정에서 몇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신고라든가 검증이라든가 폐기라든가 최소한 서너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마다 미국이 뭔가를 주는 게 아마 트럼프 방식인 것 같은데 어떻거나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배에 탔습니다. 5월 동주입니다. 적이 같은 배에 타 있고 난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분명히 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군요. 자,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만나서 회동을 하고 밥을 같이 먹었죠. 만찬을 했는데 만찬은 이제 영상보다 이제 사진들이 좀 올라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메뉴는요,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 옥수수 피레, 그다음에 비엔나식 초콜릿 수플레, 김치 등 한국 음식. 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갔으니까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건 마찬가지 좋은데 저기 보면 바깥에 이 그 뉴욕의 건물들 마천루 높은 빌딩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그 저기가 레스토랑이 아니라 일반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게 굉장히 그 극진히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예,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도 웬만히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초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신을 정말로 귀빈으로 우리가 대접을 한다. 미국 차석 대사의 관저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집이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우리가 극진히 대접한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뭔가 보상을 내놓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만찬 메뉴가 한식은 전혀 김치도 없고 그런다고 보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식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금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양식이다. 서양식을 한번 맛봐라. 서양이 뭔지 한번 봐라. 아마 김영철 부위원장은 서양을 그렇게 가봤다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미국은 처음일 거고 이게 서양이고 너희들이 개방을 하면 이러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 메뉴판에 서로 사인도 하고 저는 그런 건 잘 못 봤는데 저번에 옛날에 트럼프하고 그 아베 총리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모자에 사인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그만큼 친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메뉴판에 사인을 주고받는 일도 있는가 봐요. 저런 식으로요.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어떤 유명한 식당 가면 맛집 가면은 유명한 인사들 막 사인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맛있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건 어떤 선전도 되고 친근감도 되고 아마 그 옆에서 누가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인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김영철 사실 부위원장이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그 외교관들이 지금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했겠죠. 그런 이제 긴장한 상황에서 저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도 이제 그에 대한 보답, 감사 표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비핵화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고, 과연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뭐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번영이 어느 정도의 번영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번영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 꾸리기와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산림집 건설에 계속 힘을 놓아야 합니다. 원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모인 그 고용희가 와서 이제 처음에 정착한 곳이 원산. 그래서 김정은의 고향도 원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의 뭐 나폴리 같은 뭐 항구를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청사진도 있었다는 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 평양만 발전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원산 쪽으로 조금 넘어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산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이고.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거쳐 보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산은 세계적인 이제 그 관광지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양이라든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가지고 지방 중앙급해서 한 24개 정도의 개발구 내지 특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물론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려는 그런 이제 야심을 갖고 있고. 김정은의 저는 참 생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혁 개방으로 가더라도 그 중국식으로 갈 것인지 베트남식으로 갈 건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정말 비핵화를 촘촘하게 약속을 해야지만 외자들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언제 빠져나갈지 그 미사일을 쏘고 총불을 겨눌지 모르는 나라에 어떻게 누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비핵화는 확실히 한다고 그러는데 조건은 있죠. 미국이 침략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핵을 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의 그 부분에 대타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그 대타협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요즘에 중국에 뭐 신사 유람단을 파견한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만큼 뭐 중국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 명의 간부를 선발해서 중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배워와라. 이거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뭐 저 정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많은 중견 간부들을 중국에 유학을 시키고 또 중국에 시찰단을 보내가지고 보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앞서갔어요. 생각이. 간부들이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여기 가고 있는데 간부들은 뒤처져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중국이 개혁개방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너희들도 생각을 바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달에도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이 대거 가서 중관춘이라든가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지금 현재 북미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김영철 부위원장이 간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특수상해와 상해 등 4개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이사장은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차는 등 직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은 이 이사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어제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 아력이 떨어져 주민이 다친 데 이어서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10칼이 떨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누군가 맞았다면 정말 아찔한데요. 신고는 안 나왔고 혼자비에서 유전자가 검출돼가지고 알고 보니 이삿짐 정리를 하던 입주민의 소행이었습니다. 31살 A씨는 경찰에 이불 가방에 먼지를 털다가 물체가 튀어나왔는데 당시엔 칼인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수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한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을 춰 논란입니다. 특히 한 시청자가 사이버머니인 이른바 별풍선 5만 원어치를 선물하자 입고 있던 옷까지 벗었는데요. 모교여서 들어갔다는데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 씨를 입건했습니다. 네, 이 엑스레이 사진 누군지 아시겠나요? 바로 천연기념물인 여름철새 솔부엉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청 유리벽에 부딪혀 다친 것으로 보이는 이 새를 치료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요즘 건물을 전면 유리로 짓다 보니까 죽거나 다치는 새가 많습니다. 반사돼서 보이는 것을 시키는 실제 전국 야생동물센터에 이송되는 조류 가운데 30%는 유리벽 충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리벽에 물감을 찍는 등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요리사 이찬호 씨가 마약류 밀수 복용 혐의로 재판에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마약 헬스씨는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첫 신고한 여성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조 선수가 방을 나가길래 따라가 보니 친구 옆에 누워 있었다며 두 선수가 자신도 성폭행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김윤진 씨가 19년 만에 한국 드라마에 출연합니다.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광풍이 그야말로 거셉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서 반가 아파트로 불리던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웃지 못할 기록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약 시스템이 마비돼서 접수 시간을 연장했고 앞서 진행된 하남 F아파트는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청약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알겠어? 이 영화는 2000년 개봉했지만 초코파이가 북한에 닿은 건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매일 오후에 북한 근로자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누어 줬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이 모든 급여를 북한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뭘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에 초콜릿 단설기라는 가짜 초코파이가 등장했을까요? 초코파이의 인기가 높다 보니 북한 장마당에서까지 등장해서 한 개에 무려 10,000원씩에 팔렸다는 얘기는 꽤 유명합니다. 개방경제의 상징인 햄버거도 곧 평양 주민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열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1990년 초 맥도날드 모스크바 분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섰던 진풍경이 평양에서 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햄버거가 북한의 견고한 장벽을 깰 강한 무기라고 생각한 걸까요? 초코파이가 북한 근로자들을 무장해제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맛있는 식사를 한 후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PVID는 앞이 완전하고 대신에 영구적으로 바뀌고요. 또 다른 용어 소개해드릴까요?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CVIP, 피스, 평화. 사실 이런 복잡한 비핵화 방식 아니라요. 네, 시선입니다. (6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서 부산의 여름바다가 활짝 열렸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현 캐스터, 해수욕장이 벌써 문을 열었어요? 네, 지금 제 뒤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와 또 강렬한 햇살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지금 바람도 적당히 선선하게 불어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기만 해도 조금 힐링이 되십니까? 여름을 맞아서 이곳 해운대와 송정, 송도 등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오늘 부산에 이어서 16일에는 충남 대천, 23일에는 제주 협재해수욕장이 문을 열고요. 같은 부산이지만 광안리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에 공식 개장합니다. 강릉 경포대는 아직 개장일이 안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7월 7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260개의 수욕장 가운데 30곳은 야간 개장도 한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남해전 캐스터 뒤로 모래 조각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모래 조각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영웅을 주제로 한 조각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웅들의 모래 조각들인데 오늘 13일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대형 모래 투표함도 만들어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수에서부터 아이언맨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탁 트인 바다를 구경할 수 있도록 파라솔 없는 구간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기구를 도입해서 높은 하늘에서 해운대 바다를 직접 내려다볼 수 있는 이색 체험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남해전 캐스터 바람이 엄청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뭐 시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올 들어 가장 덥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 들리시죠? 바람이 또 해안가라 그런지 더욱더 강하게 불고 있는데 다행히 햇살이 내릴 때서 온도는 또 즐기기에 적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7월 하순만큼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가 31도, 청주와 전주가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서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6월 하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오셔서 좋은 사람들과 귀한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같은 해운대 백사장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